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스피드 핵심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입니다. 스피드 핵심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에서는요 이 부분에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자, 1장에서는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 자, 2장에서는요, 손해보험의 기초 이론, 3장에서는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바로 보험의 모집이었죠. 보험의 모집은요, 중개, 대리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개, 대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모집 종사자의 권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중개, 대리 중에서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대리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모집 종사자의 권한은요. 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은요. 모든 권한이 있다 이고요. 중개할 수 있는 설계사랑 중개사는 모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있다, 없다.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종사자는 다 어디에 등록된다? 금융위원회라는 곳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모두 금융위원회이고요. 위탁한 기관이 있었죠. 설계사와 대리점은 보험협회,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보험설계사의 등록 절차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등록을 하고요, 보험계약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걸 위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면 위촉계약을 종료해야 되니까 해촉하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걸 없애는 걸 말소라고 하죠. 그래서 해촉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타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렸었죠. 뭐가 이루어졌어야 됐었죠? 말소가 이루어져야 타사로 이직이 가능하자. 그래야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등록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었죠. 자, 그리고 등록 제한사유 있었죠. 자, 파산으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파산으로 복권이 되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이나 등록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되죠? 2년이 지나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등록 취소가 한 번이 아니에요. 2회 이상이고 보험료를 유용했다. 그러면 그건 더 나쁘니까요. 그건 몇 년 지나야 될까요? 네, 3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요, 우리 교차 모집 설계사와 전속 설계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교차 모집 설계사는 하나의 업종 말고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Z생명에서 A손해 이런 식으로 업종을 다르게 선택하는 걸 우리가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대리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험 대리점은요, 자, 경력이 있으려면 몇 년 이내 몇 년 이상 경력이다. 4년 이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했었죠. 설계사는 3년 이내 1년, 대리점은 4년 이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경력자는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자,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요, 일사전속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계사분들은 일사전속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소가 되어야 타사로 이직이 가능했었죠. 자, 대리점은 일사전속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은 전속 대리점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대리점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는 전속, 비전속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 대리점을 업종별로 분류한다 그러면 전업, 겸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별로 분류하자면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으로 분류할 수 있었죠. 자, 이 중에서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 영업보증금을 예탁했어야 했어요. 어디에 예탁하죠? 보험회사에 예탁해야 했었습니다. 자, 개인 대리점은 얼마냐?
1억 원입니다. 법인 대리점은 3억 원. 이렇게 영업보증금을 예탁한다는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대리점도 등록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설계사의 등록 제한 사유와 같습니다. 파산으로 복권이 되지 않았다든지, 형이 선고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든지, 등록 취소 3회나 유용은 3년 지나야 됐었죠. 이런 부분들은 대리점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현재 설계사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험 대리점 등록할 수, 설계사나 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 현재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에요. 그러면 보험 대리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인은 이중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되는 법인, 단체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었어요. 등록 제한 사유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단계 판매업자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단체, 화물차 운송 사업자, 그리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자는 우리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수입차와 중고차는 등록이 가능했었죠. 자, 그리고 자기계약 대리점이라 그래서 자기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이 100분의 50이 넘어가는 자기 대리점도 등록이 제한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었죠. 금융기관 대리점은 방카슈랑스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험을 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 기관, 등록할 수 없는 기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등록이 가능한 건 농협, 이 답이었고요.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공제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금소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설계사나 대리점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소법상의 보험상품의 종류는 4가지였습니다. 자, 예금, 투자, 보장성, 대출 이렇게 나누었었고요. 예금성 상품은 은행에서 파는 거고요. 투자성 상품은 증권회사에서 파는 거고요. 바로 보장성 상품이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었죠. 그리고 대출성 상품은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바로 대출성 상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험계약 대출은 무슨 상품일까요? 보장성 상품 아니고 대출성 상품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요,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업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설계사는 어떨까요? 네,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 중개할 수 있는 업자에 해당한다는 거. 정리하자면 보험 설계사는 보장성 상품을 파는 사람이고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판매 프로세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 판매 프로세스는요, 우선 가망 고객 발굴합니다. 그리고 친해지는 단계 필요하죠. 접근, 그 다음에 접근을 했으면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정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을 권유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이런 판매 프로세스의 단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소개 확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증권 전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는요, 전속 설계사와 개인 전속 대리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소속 설계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수인증 설계사의 선발 기준입니다. 우선은 동일한 회사에 몇 년간 근무해야 된다? 3년간 근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좋아야 되고요. 유지율도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손해율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 건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제로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집질서 위반도 없어야 되겠죠. 자, 우수인증 설계사는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매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을 도용했다라고 한다면요, 도용하면 그건 또 괘씸하죠. 그러니까 2년간 신청이 금지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기초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손해보험 기초 이론은요, 자, 우선은 우리가 위험과 보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은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려요. 자, 그래서 위험의 개념. 자, 그리고 위험은요, 한 번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3번의 순서에 거쳐서 다가옵니다. 위태, 사고, 손해입니다. 그래서 위, 사, 손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위태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태는 물리적인 환경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상의 빙판 같은 거였고요.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 사람이 만들어낸 위태였습니다. 도덕적 위태는 사기 같은 거였고요. 정신적 위태는 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위태를 다른 말로 기강적 위태라고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태하다가 결국 뭐가 난다? 사고가 난다. 사고는요,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됐었고요. 폭풍을 하든지 화재가 사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나면 마지막으로 뭐가 찾아온다? 손해가 찾아온다. 손해는요, 뭔가 가치가 줄어들거나 감소되거나 상실된다.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그런 의미로 나오면 우리가 손해라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험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위험은요,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객관적 위험은요, 대수의 법칙 적용이 가능해서 보험화가 가능했었고요. 자, 그리고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 중에서는 순수 위험이 바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위험이었죠. 여러분, 투기 위험에는 뭐가 있었죠? 주식 투자, 도박, 신규 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위험은 보험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순수 위험을 대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영업을 합니다. 근데 모든 순수 위험이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수 위험이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험회사는 통계나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순수 위험 중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대상이 되는 위험 의 특징은 어떤지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이 대상이 되는 위험은요, 우선 다수가 모여야 돼요. 소수 아닙니다. 다수가 모여야 되고요. 동질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수와 동질의 위험입니다. 근데 소수와 이질의 위험 그러면 틀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보험 사고는요, 우연적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의 이산 변동 등이 아닌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납부가 가능한 보험이어야 보험으로 성립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우선은 위험 분담의 원칙이에요. 위험 분담의 원칙에서는 여러분 객출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객출은 n분의 1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 다수가 모여서 한 사람, 사고 난 사람에게 몰아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분담한다. 그래서 객출, n분의 1이라는 의미로 위험 분담의 원칙을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대수의 법칙이 있었어요. 대수의 법칙은 확률이나 통계가 나온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들어오는 돈하고 지급되는 돈, 나가는 돈하고 합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법칙은요, 원칙은 보험회사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부는 고객이 낸 보험료이고요. 반대급부는 뭘까요?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금 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가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 렉시스의 법칙과 연관이 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득금지 원칙은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고요.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나 보험자 대위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된 거다라고 했었고요. 인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없습니다. 자,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따라오는 원칙이 있어요. 실손보상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이 바로 실손보상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에 가입됐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보상되죠. 그걸 우리는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비례보상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을 분류를 해볼 텐데요. 우선 법률상 분류입니다. 법률상 크게 보험을 둘러싼
둘러싸고 있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법과 보험업법이에요. 그래서 상법에서 보는 보험과 보험업법에서 보는 보험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보험, 손해보험은 물건에 관련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물건과 관련된 보험인 손해보험의 종류를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화재보험, 손해보험이죠. 해상보험, 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보증보험 어디 걸까요? 보증보험, 손해보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재보험, 재보험도 손해보험 영역이에요. 그리고 책임보험, 우리 이게 배상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손해보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분류까지 상세하게까지 기억 못 하시더라도 손해보험이 뭐에 해당되는지 보험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쏙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경영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경영 주체에 따라서는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영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뭐가 있었죠? 산재보험, 건강보험, 우리가 무역보험이라고도 하고 수출보험이라고도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의 분류는요, 위험 분담에 따른 분류인데요. 원보험과 재보험입니다. 자, 원보험은요, 처음 보험을 인수한 회사를 원보험사라고 해요. 근데 원보험사도 부담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재보험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째에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요. 자, 재물에 관한 보험, 인신에 관한 보험, 책임에 관한 보험, 이익에 관한 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익에 관한 보험은 만약에 뭐 화재가 발생했거나 해서 내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익이 안 생기겠죠. 그 이익을 보존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로 뭐가 있었죠? 기업 휴지 보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이익에 관한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하면 기업 휴지 보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험을 운영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은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요. 근데 의무보험은 어때요? 과태료가 나오죠. 가입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의무보험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유채꽃, 가트간, 학원 이렇게 우리 외우자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도선, 체육시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그 다음에 학원시설, 원자력보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배상책임에서는 어떤 거 있었나요? 뭐 맹견 소유자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의무보험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험기간에 따라서는요. 기간보험, 구간보험 있었어요. 기간보험은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였고요. 구간보험은 어디서부터 어디,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기간과 구간이 더해진 보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혼합보험에는 여행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이 있었죠. 단기보험은 1년 이하의 보험, 장기보험은 3년 이상의 보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나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언제 시행되었을까요? 2016년 9월 30일입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는요.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험사기는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연성과 경성. 여러분 연성은 뭐였나요? 과잉 청구하는 거. 경성은요. 고의 조작해서 보험금을 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연성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회사기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서 보험사기는 어떻게 처벌되죠? 4, 1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수범도 처벌이 됐었고요.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형 5억 원 이상일 때 우리는 가중처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기준은 5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5억에서 50억 사이면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50억 이상이면요. 그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억 이상이면 무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보험범죄의 특성입니다. 보험범죄는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조직화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단순해지고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고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범죄는요, 사회적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인상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10대나 이렇게 모방 범죄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방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다양한 법률들이 생겼죠. 그 중에 하나,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서요, 외출 외박 기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의무가 있을까요? 의료기관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걸 잘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기관은 3년간 보관을 했어야 됐고요. 외출 외박 기록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외출 외박 기록에는요, 환자의 병명은 기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서요, 자동차 정비업체에게 임의 수리를 금지하면서 자동차 우리가 수리를 할 때는요, 사전과 사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의무니까요, 고객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벌점 부분입니다. 우리가 면허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벌점을 받게 되면요,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입니다. 누적 점수 몇 점 이상일 때, 40점 이상일 때 우리는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음주운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0.03 이상일 때부터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0.03에서 0.08 미만이다. 술을 드시고 우리가 단속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벌점 100점을 받게 돼서요,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술을 드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위험운전 취소장치인데요. 음주운전을 하시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장애를 입히게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주운전에 걸린 게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하시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더 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무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특례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바로 사망사고나 도주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입니다. 뒷좌석은 착용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요. 일시 정지만 허용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가능할까요? 주정차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요,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7년으로 바꿔서 나오거나 75세를 70세로 바꿔서 나오면 틀리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행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쪽지게 노트 1편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